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흥미로운 자료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메타가 한국의 한 전선회사에 무려 4조 원을 베팅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AI라는 거대한 구름이 이제 막 땅 밑에 묻히는 무거운 철근이나 구리선으로 실체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자료들은 단순히 어떤 기업이 계약을 하나 따냈다 이런 단편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그 캐펙스라고 하죠. 이게 올해 최대 1,450억 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이 엄청난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구체적인 전력망 인프라로 꽂히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첫 번째 퍼즐이 맞춰진 셈입니다. 와, 1,450억 달러라니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4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폭포수가 과연 어떤 층위를 거쳐서 흘러가는지 그 밸류 체인의 바닥까지 저희가 쫙 추적해 볼 겁니다. 네, 거기다가 지구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매크로 변수도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 시장의 수급을 전부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블랙홀 이슈까지 있죠.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들이 얽혀 있네요. 네. 그럼 지난 5월 18일 공시부터 바로 파헤쳐보죠. 가온전선이 메타랑 맺은 5년 장기 계약건입니다. 규모가 무려 4조 원이에요. 여기서 공급한다는 핵심 품목이 버스덕트인데 이게 일반적인 전선 케이블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기존 데이터 센터 배선 방식으로는 렉당 쏟아지는 엔비디아 최신 AI 칩들의 그 엄청난 전력 밀도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전선을 까는 게 아니라 아예 거대한 구리나 알루미늄 막대 형태의 도체를 철제 외함으로 씌운 그 버스 덕트를 통째로 꽂아 넣어야 합니다. 통째로요? 네, 대용량의 전류를 전압 강화 없이 그리고 발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쏴줘야 하니까요. 아파트 건축으로 치면 일종의 거대한 배관망을 차로 짜는 거죠. 화려한 GPU가 뇌라고 친다면 이 버스 덕트는 그 뇌가 쇼크사하지 않게 피를 쏟아부어주는 거대한 대동맥인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배전 설비 없이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사실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공시 당일에 가온전선 주가가 11% 뛰고 모회사인 LS가 13%나 급등했거든요. 네, 엄청 올랐죠. 그러면 이거 이미 파티가 끝난 거 아닌가요?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4조 원이라는 호재가 다 반영됐다면 지금 들어가는 건 그냥 뒷북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4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좀 걷어내고 보셔야 합니다. 착시 효과요? 네. 이게 단기적인 일회성 축포가 아니라 5년 장기 프레임 계약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거든요. 메타가 매년 짓게 될 수십 곳의 데이터 센터에 구조적으로 납품이 계속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팩트 체크가 하나 필요하죠. 뭔가요? 당장 올해 가온전선 매출에 반영되는 이 버스덕트 초도 물량이 과연 얼마일까요? 5년에 4조 원이니까 그래도 올해 한 수천억 원은 가뿐히 꽂히지 않을까요? 약 500억 원 규모부터 시작합니다. 네, 500억 원이요? 4조 원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에 비하면 생각보다 너무 턱없이 작은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프라 수주의 전형적인 회계적 특성입니다. 2030년까지 누적해서 최대 4조 원 이상이라는 조건부 분할 인식 구조거든요. 아하, 한 번에 다 잡히는 게 아니군요. 네, 데이터 센터 착공 스케줄에 맞춰서 물량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메커니즘인 거죠. 만약에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 실적 발표 때 왜 4조 원 수주했는데 영업이익이 이거밖에 안 나와? 하고 주식을 던져버리면 거기서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네요. 엑스레이에 찍힌 거대한 뼈만 볼 게 아니라 그 뼈가 앞으로 5년에 걸쳐 자라나는 성장판의 구조를 봐야 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단기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건 경계해야 하죠. 그렇군요. 보니까 같은 날 5월 18일에 LS 일렉트릭도 미국 빅테크랑 별도로 약 1,050억 원 규모의 배전기기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온선선, 그리고 모회사 LS, LS 에코에너지, 거기에 LS 일렉트릭까지 LS그룹 전체가 이 AI 전력 밸류 체인의 1층, 그러니까 직접 수혜 라인을 아주 꽉 잡고 있는 형태가 되네요. 네, 그룹 전체가 전력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자금이 댐을 넘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그 물줄기를 따라가서 후방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 볼까요? 2층 구조를 뜯어보죠.
자료에 삼성전기가 등장합니다. 네, 이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력망에서 반도체 내부의 아주 미세한 전력망으로 시야를 확 좁혀야 합니다. 5월 21일에 삼성전기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약 1조 5,5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어요. 와, 이것도 조단이네요. 품목이 뭔가요? 실리콘 커패시터입니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공급하는 장기 물량이죠. 아, 실리콘 커패시터. 이거 저도 좀 아는데 AA 반도체가 막 미친 듯이 연산을 할 때 찰나의 순간에 전압이 뚝 떨어지는 그 전력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전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순간이 오죠. 기존의 MLCC로는 그 엄청난 주파수 변동을 못 따라가서 반도체가 뻗어버리니까 아예 기판 바로 밑이나 칩 주변에 초소형으로 박아 넣어서 전력을 안정시키는 부품 맞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버스덕트가 데이터 센터 단위의 거시적인 전류를 통제한다면 실리콘 커패시터는 그 칩 단위의 아주 미시적인 전력을 꽉 잡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세한 혈관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 커패시터를 아주 정밀하게 패키징하는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미세 접합 소재가 있거든요. 바로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건데 여기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무려 70%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덕사나이메탈입니다. 와, 70%면 사실상 독점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재무제표를 좀 파봤는데요. 네,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삼성전기 수주가 커지면 덕사나이메탈로 낙수 효과가 이어진다는 논리는 아주 매끄럽거든요. 그런데 덕사나이메탈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6%나 감소했어요. 박살이 난 거죠. 아, 네, 1분기 실적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매출 파이가 커진다고 무조건 환호할 게 아니라 원가 부담 완화 같은 이면을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엄청났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지난 3월부터 B2B 납품 단가에 원자재 연동제가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연동제요? 그럼 가격에 원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즉 1분기에는 원가 상승의 타격을 기업이 고스란히 다 떠안아서 이익이 깎였다면 2분기부터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그 부담을 고객사로 전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오, 그렇다면 이 이익률의 회복 속도를 확인하는 게 밸류체인 확장을 노리는 투자의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혜 테마에만 취하지 말고 이런 진단서를 꼼꼼히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 테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 등장하는 키스트론 같은 종목들이 가장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뭐 실질적인 장기 공급 계약이나 숫자로 증명된 이익도 없이 우리도 그 밸류체인에 엮일 수 있더라 하는 소문만으로 거래량이 막 폭발하는 곳이요. 이런 3층 테마성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피터 린치가 이런 말을 했죠. 투자에서 중요한 건 뇌가 아니라 위장이다. 위장이요? 맷집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위장의 맷집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실질적인 하드웨어 납품처인지 아니면 그저 테마에 편승한 껍데기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1999년 닷컴 버블 당시를 복귀해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아, 닷컴 버블. 그때 정말 이름 끝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폭등하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광케이블이나 라우터 같은 진짜 인프라를 직접 깔았던 시스코 같은 기업은 버블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아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인터넷 기업이었고 실체 없이 기대감만 팔았던 테마주들은 흔적도 없이 상장 폐지됐죠. 와, 지금 AI 인프라도 똑같네요. 메타가 4조 원을 주는 곳은 철근과 구리로 버스 덕트를 만드는 실체가 있는 인프라 기업이지 AI라는 단어만 홈페이지에 올린 테마주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생존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흐름과는 약간 독립적인 독자적 이슈이긴 한데 실체 있는 수주로 불확실성을 해소한 또 다른 예시로 파도의 사례도 덧붙여야 할 것 같아요. 네, 5월 22일 공시였죠? 네, 해외 랜드플래시 제조사와 287억 원 규모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하면서 당일 주가가 무려 9.94%나 상승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숫자로 증명해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자, 그럼 미시적인 기업 밸류체인 1, 2, 3층은 이 정도로 촘촘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노를 잘 저어도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시경제, 매크로의 영역이죠.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숨쉬는 토양인 매크로 환경으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화두로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핵 협상에서 진정 국면, 즉 원칙적 합의에 근접했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의 지정학적 뉴스가 코스닥의 AI나 전력 인프라 주가에 도대체 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 인과관계의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보셔야 하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묶여있던 원유가 글로벌 시장으로 풀리니까 당연히 유가에는 강력한 하락 압력이 가해지겠죠. 아, 유가가 떨어지겠네요. 네, 유가가 하락해서 안정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짓누르던 핵심 우려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곧 미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유지 부담을 덜어주게 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금리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면 주식시장의 할인율 계산이 확 달라지거든요. 결국 코스닥 기술성 장주, 바이오나 IT 기업들에게는 엄청나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아, 미래에 벌어들일 거대한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당겨와서 평가받는 성장주들에게는 금리 하락만큼 강력한 훈풍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반대로 좀 압박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교라는 게 양측의 온도차로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 협상이 실패하면 당장 어떻게 되나요?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협상 결렬 소식이 뜨는 순간 유가는 즉각적으로 급반등할 거고요. 유가가 튀어오르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시장 금리도 오르겠죠. 그럼 코스닥 성장주에 몰렸던 훈풍이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게다가 전력기기 섹터 역시 무사할 수 없어요. 매크로가 무너지면 차익 실현부터 하자는 매도 압박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와, 청취자 여러분, 아침장 열리기 전에 해외 뉴스창 띄워놓고 유가 흐름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지네요. 유가의 향방이 결국 내가 들고 있는 기술주의 할인율을 결정하니까요. 네, 개장 전 뉴스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 그럼 매크로 환경까지 짚어봤는데 여기서 아주 아찔한 퍼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이 훈풍으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시장 내부에 거대한 수급 블랙홀이 생기면 주가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잖아요. 5월 27일 월요일에 예정된 수급 이벤트를 마지막 퍼즐로 다뤄보죠. 네,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슈입니다. 한섬정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 무려 16개 상품이 8개 운용사에서 일제히 쏟아진다는 팩트가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의 한정된 유동성을 일제히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가 16개나 켜지는 셈이죠. 금융당국도 이 리스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 투자자가 이 상품을 매수하려면 무조건 이 시간에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만큼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교육까지 강제할 정도면 엄청난 건데 이 레버리지 ETF들이 장 막판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시장 수급을 비틀어버리는 그 구조 때문인 거죠. 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기초자산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해야 하니까요. 이걸 맞추려면 펀드 매니저들은 기계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를 집행해야 합니다. 비쌀 때 더 사고 쌀 때 더 파는 걸 기계가 매일 강제로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금이 이 레버리지 상품들로 과도하게 쏠릴 경우 반도체 대형주들의 수급 왜곡은 물론이고 그 장 마감 시점의 극심한 변동성이 아까 말한 전력 인프라 같은 타 섹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유동성이 제한된 증시에서는 다른 섹터로 가야 할 돈까지 말라버리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널뛰기를 피하면서 전력 메가 트렌드에 편승하고 싶은 분들은 타이거 전기차 인프라나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같은 전력기기 섹터를 묶어서 담는 대안 ETF 옵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바스켓 형태로 묶어서 대응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특정 테마로 돈이 과도하게 쏠리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런 ETF라고 해도 테마 쏠림의 위험성, 즉 변동성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해드리고 싶네요.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27일 당장 장이 열릴 때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장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시장 시나리오를 3가지 프레임으로 빠르게 요약해 주시죠. 네, 첫째,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란 핵협상 진전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그림이죠. 이 경우 레버리지 ETF의 블랙홀 리스크를 무난히 넘기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 베스트 시나리오네요. 중간은요? 둘째, 중간 시나리오입니다. 유가 하락 효과는 미미하지만 전력 인프라 펀더멘탈로 버티는 장입니다. 다만 오후 들어 ETF 리밸런싱 경계감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보합권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합 혹은 차액 실현이군요.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 협상 교착으로 유가가 반등하고 동시에 레버리지 ETF로 수급 쏠림이 심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력 인프라주 역시 단기 급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춘유를 입체적으로 뚫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딱 3가지로 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히 4조 원이라는 숫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초도 물량 500억 원의 분할 인식 구조를 이해해라. 둘째, 유가 하락 압력이 기술주와 할인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라. 셋째, 레버리지 ETF 출시가 불러올 수급 왜곡 리스크를 철저히 대비해라.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방향, 그리고 코스닥 오전 30분의 흐름이 내일 시장의 단기 방향타가 될 겁니다. 네,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오늘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약간 새로운 차원의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와, 오늘 우리는 메타가 1,45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전선과 배전 설비를 깔고 있다는 사실을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AI 인프라가 과거의 전기나 인터넷처럼 숨쉬듯 당연해지는 미래가 온다면 그때 물리적인 전력망의 한계에 부딪힌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전기가 부족해서 AI가 멈출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거대 에너지 발전 기업이나 유틸리티 회사로 진화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발전소 회사가 된 빅테크라 엄청난 상상력이네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IT 기업은 다가올 전력 전쟁을 감당할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깊이 있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숫자들의 진짜 흐름과 매크로 경제, 그리고 수급 왜곡의 이면이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한층 선명하게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단단한 통찰을 가지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부드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